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편집하기 편하게 자리를 바꿨어요. 저희가 12월 24일 날 독서 방송을 찍다 보니까 12월 31일 날 밤에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의지로 저희가 지금 월요일 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좀 피곤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기다리다 지신 거예요, 나를? 아니요. 뭐 오늘 저 교재 만드느라고. 네. 뭔가 몰두했던 일이 몰두한 얼굴이구나. 네. 자, 오늘 책은 뭐 일단 제목만 갖고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책 제목이 매우 책 제목을 이렇게 흔히 쓰는 출판 용어입니다. 청취자분들 그 오해하지 마시고요. 출판 용어로 책 제목이 매우 섹시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 정도면은 뭐 확 땡겨서 이제 사람들이 책을 살 수밖에 없는데 내용도 정말 해적선 얘기죠. 이게 진짜 해적 얘기예요, 이거. 해적이 주는 경제학 이런. 그러니까 이거 책이 제가 이걸 산지 좀 됐거든요. 네. 제가 산지는 한 4년, 5년 뭐 그쯤 된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게 초판 일세가 2014년인데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팔렸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그래. 내가 보기에는. 후쿠선장까지는 살 마음이 확 생겼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이 나오니까는 이게 책 제목이 그렇고 또 그렇게 내용을 보니까 또 이 책 제목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좀 보기 싫은 제목일 수 있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제목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네. 안 팔린 거 보니까. 안 팔릴 책인가? 근데 뭐 디자인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보통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옆에가 좀 촌스럽게 생겼죠. 이 출판사도 저는 처음 봤어요. 지식의 날개라는 출판사인데. 해적 경제를 말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해적 모르겠어요. 이게 근대를 말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좀 이상하고 뭔가 좀 하여튼 제목이 일단 해적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저는 근데 후크선장이라는 제목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이게 실제 지금 제목이 영어 제목이 Invisible Hook예요. 그러니까 The Invisible Hook. 그래서 나 그냥 아예 그냥 그냥 보이지 않는 후크. 직역을 했구나. 후크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갈고리 손이란 뜻이랑 후크 선장이란 뜻이랑 같이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말에서는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제목을 번역할 때 좀 고민은 했겠다는 생각은 있네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왜요? 사회 시간에 너무 힘들어했어. 요새 학생들은 안 배우잖아요. 아니, 배워요. 배우나? 네, 배워요. 수요 공급 곡선을 배우는데. 아니, 경제 아니어도 배워요? 수요 공급 곡선은 중2 때 배워요. 그걸 안 배우고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민주시민이 되기는 어렵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나오면 가격이 나오고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이고 그것을 통해서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교육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일단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잘 안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상하게 인터넷 서점 들어가 보면 밑에 막 리뷰들 있잖아요. 그 리뷰가 알라딘 들어갔을 때 하나 달려 있던가 막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한 책의 유튜브 보면 지금 교육진담이 올라와 있대요. 다 이렇게 책 리뷰에 우리가 막 2등 뭐 이렇대요. 책 리뷰가 생각 외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구나.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저는 경제 쪽 전공하려는 학생들한테는 다 추천을 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읽기도 되게 편하거든요. 읽기 되게 편하고 저는 이제 이 책이 주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걸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해적 그러면 혹은 뭐 나쁜 놈들의 경우는 대부분 뭔가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뭔가를 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나쁜 놈들도 이성적이구나. 매우 이성적이죠. 매우 이성적이죠.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러니까 경제학 교수인데 자기가 경제학을 갖고 뭔가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해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러면서도 역사학자는 아니다. 경제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경제학자가 쓴 책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얘기들이 나오긴 되게 개념들을 이제 경제학 개념들을 가져다가 쭉 쓰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역사적인 맥락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해적의 역사들을 꽤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해적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생겨났고 이렇게 해서 뭐 해적들을 잡았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목차를 보면 참 재밌는 목차들이에요. 목차가 참 재밌어요. 목차가 일단 첫 번째가 보이지 않는 갈고리손. 이게 아마 이제 인비저블 훅 그대로 번역한 거겠죠. 보이지 않는 갈고리손이 1장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선출된 권력, 블랙비어드. 그러면서 해적 민주주의의 경제학. 해적들도 민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적선의 질서. 그러면서 해적 규약의 경제학. 그러니까 해적선 안에서는 무법천지일 것 같은데 그 안에서의 어떤 약속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해골과 뼈다귀 그래갖고 해적 깃발의 신호이론이라고 하는 뭐 사실 이게 이론이라는 걸 붙일 것까지 있나 싶은데 그런 해적이 보내는 신호의 의미가 뭔가라는 걸 갖고 또 얘기를 하는 게 있고 다섯 번째는 해적선의 고문 행위를 놓고 브랜드 전략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저희가 약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6장에서 이런 거 볼 수 있구나 하는데 법정에선 해적들 그래서 자유의지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떤 직업 해적을 직업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어떤 직업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거를 꼭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해적의 경우는 아마 그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 7장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비용 편익 분석의 결과 이렇게 하면서 해적한테는 노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흑인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던 시절에도 흑인들이 해적에 들어가면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동기지, 동기. 그래서 다 동일한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어떤 평등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 해적에 대해서 아까 그 목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져다가 해적의 다양한 행태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경제학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나온 것처럼 무슨 뭐 민주주의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해적들에 대해서 이 경제학하고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저는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경제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침투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경제학인지 모르고 이제 그냥 접근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경제학에 해당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었던 책이에요 이게. 이게 원래 어차피 해적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근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상주의 자본들이 이제 형성되고 그다음에 대규모 무역들이 만들어지면서 산업의 어떠한 초창기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이제 해적의 역할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그 속에서 해적의 역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아마 구체적으로 보여준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해적이 있죠. 우리 해적이요? 장보고. 장보고요? 그냥 해적이 아니에요. 왕이죠. 여기 해적은 일단 그러니까 해적들이 뭔가를
해적을 경제학적으로 풀이를 하려면 사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적이 뭔가를 생산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맨 처음에 전제로 들고 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해적은 뭔가를 생산해내지 않기 때문에 생산물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들이 분명히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해적들도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용했는가라는 점을 이렇게 찾다 보면은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를 돌리면서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뭔가 했던 행동들과 해적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했던 행동들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해적으로만 범위를 한정시켜 놓고 본다면 사실 해적들도 인간적인 집단이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기고 영국이 어떠한 주도권을 획득하게 된 것도 결국은 해적을 데려다가 싸운 거죠. 영국이. 아 그래요? 예. 그때 뭐 넬슨 갑자기 기억나는 게 넬슨 제독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네, 그 바탕에는 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지. 예, 그런 거고. 뭐 다 알다시피 뭐 임진왜란 당시에 뭐 해적애들 데려다가 쓰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명나라 말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 말에 이제 명나라가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결국은 이제 왜구라고 하는 해적 집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역사적인 맥락들이 있어요. 해상을 둘러싸고 교역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근데 여기 보다 보면은 이제 숫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쨌든 경제학 책이다 보니까 너무 역시 서양의 문화는 좋아요. 숫자가 꽤 많이 나오고 막 표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초반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되게 재밌게 봤던 게 그러니까 이건 되게 초반이에요. 해적이 몇 명 정도 활동했느냐.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도 신기한데 해적이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어디다 적어놓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해적이 몇 명 정도 됐느냐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해적의 숫자는 정확하게 산출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 숫자가 상당했다. 1717년에 버뮤다 총독이 적게 잡아도 1020명의 해적들이 바다를 노렸던 것으로 추산. 그리고 뒤에 가보면 1721년에 찰스 존슨 선장은 인도양에만 1500여 명의 해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해적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1500명 이렇게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1500명이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보통 배에 몇 명이 실느냐 영국의 왕실 해군이 한 해 고용한 인원이 13,000명이래요. 그래서 전성기의 해적수가 왕실 해군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이 정도면 뭐 그냥 왕실 해군하고 맞짱 떠도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데려다가 스페인이랑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었고 해적선 한 척당 보통 어떻게 되냐면 80여 명의 선원이 승선했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80여 명의 선원이 승선해서 갈 만한 배면 되게 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뭔가 상황이 되게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막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들도 맨날 싸우고 이래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큰 데는 어떤 거냐면 세뮤얼 벨라니 선장의 해적선은 200명 정도의 해적 크네. 이 사람들이 있었고 블랙비어드 선장 이 사람 되게 유명한 해적인가 봐요. 네. 이 블랙비어드 선장의 이 배 이름이 되게 멋있어. 앤 여왕의 복수. 앤 여왕의 복수. 문학적인데 이 사람. 네, 앤 여왕의 복수 후에는 300명 이상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위대한데 규모가 대단합니다. 근데 당시에 200톤에서 300톤 규모가 되는 상선이 보통 13명, 17명 정도의 선원이 탑승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은 해적이 뒤에서 쫓아오면 이 배들은 그냥 잡히면 다 죽는 거죠, 이제. 그렇죠. 배 하나에 막 100명 이상씩 타고 있는데 한 20명 타고 있는 배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해야지. 근데 그런 식으로
앞에서 쭉 어떤 식으로 해적들은 어떤 구성을 갖고 있었나, 그리고 왜 해적이 되었나,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나서 이제 그 해적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라는 것들을 장마다 쭉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해적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협지 보면 제일 센 놈이 교주 먹고. 네, 그렇죠. 근데 해적도 이제 그럴 것 같단 말이죠. 네. 제일 센 놈이, 제일 쌈잘한 놈이 1등 그렇죠. 할 것 같고. 네. 근데 생각보다 민주적이었다는 네. 거예요. 집단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해적 선장으로 추대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심지어 1인 1표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한 사람이 하나의 표를 갖고 행사한다는 게 지금은 당연한데 초반에 민주주의가 등장했을 때 한 사람이 한 표를 갖는다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해적들끼리는 그냥 한 사람이 한 표인 거야 원래.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떤 이론상으로 뭔가 만들어냈으면 굉장히 민주주의의 원형처럼 만들어졌을 것 같긴 한데 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뭔가 행동들을 기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해적들이 자기네들 안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뭔가 이 사회를 뭐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하고 물론 디테일한 차이들은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 방식으로 이 해적선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물론 설명하자면 그렇게 되는 건데 브랜드 전략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뒤에 이제 브랜드 전략. 네. 브랜드 전략이 해적선들에서 가장 이렇게 다른 상선들을 털기 위해서 그 해적선들이 취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포죠. 그거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해적선들은 그냥 가서 때려잡고 이렇게 뺏어오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공포인 거야. 그러니까 가서 겁주고 실제로 뭐 별로 칼도 안 쓰고 칼 쓰게 뭐 있어? 그냥 가서 겁주고 물건 뺏어오는 게 다인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보고 날르라 그러고. 그게 더 계속 효율을 추구하는 집단인 거예요. 네. 굉장한 효율성 집단인 거예요. 죽이려면 힘들죠. 튀기죠. 그리고 그 중에 쌈질한 애 있으면 나도 죽을 수 있지. 그다음에 또 일단 물건에 피가 튀어. 그리고 배에 불을 지를 수 있어. 네, 그러다 보면은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뭔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쌈도 별로 안 하고 가서 겁만 주고 그러면서 자기네 해적선이 얼마나 위험한 해적선인지를 광고하는 거예요. 네, 광고. 그래서 막 겁을 막 엄청 주면서 우리가 누구네 해적선이다 막 이런 거 광고하는데 그 광고를 하는 전략도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해적선이 뒤에서부터 자기네 해적 길을 꽂고 쫓아오면 안 되니까 원래는 상선 깃발을 이렇게 꽂고 가다가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는 거리가 되면 그때 해적 길을 딱 올리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브랜드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깃발. 깃발로서 자기네들이 누군지를 알리려고 노력을 했다. 근데 그게 일정 수준 안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야 브랜드 전략이 통하는 거지.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브랜드 전략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참 어디 코에 붙인 코걸이 귀에 붙인 귀걸이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그렇게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은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책을 예전에 경제학 쪽을 전공하겠다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 무슨 이제 당시에는 학교에서 소논문 같은 걸 쓰니까 학교에서 무슨 소논문을 쓸 때 참고할 만한 책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이 책도 하나 추천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되게 저는 이런 논문들을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원미동 사람들 안에서 슈퍼마켓 주인하고 뭐 거기 누구랑 게임 이론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논문을 썼었어요. 학생이? 네, 학생이. 좀 아이디어 되게 좋고, 내용을 그때 제가 발 부러져가지고, 네. 저기, 입원해 있을 때인데, 그때 논문 수정해달라고
보냈던 친구인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아이디어도 좋고 원래 좀 똘똘한 친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정할 것들 이것저것만 해서 수정하면 되겠다 해서 보내주고 저는 그게 무슨 논문 대회여가지고 당연히 1등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표 시간이 넘어가지고 0점 처리됐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들이 진짜 그러니까 보면 자기의 내용에 취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0점 처리가 돼서 장려상인가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성남이고? 아니 저기 영덕여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 친구한테 이 책을 추천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경제학을 전공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친구도 꽤 재밌게 읽었다는 소감을 알려준 적도 있었고. 걔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걔는 뭐 발이 부러지든 암 수술을 받아도 메일을 보내줘. 말하고 나니까 보고 싶네.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요 책은 제가 그때 학생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고 읽었던 학생들도 일단 경제학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학생들은 재밌게 읽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한테 보여주기에는 조금 경제학적으로 베이스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본 축적 과정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근대에 있어서의 변화되어지는 양상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 외로 아마 이걸 재밌게 읽으려면은 그렇게 이 저학년이라든가 아니면 경제학적인 지식이 없는 학생이 즐겁게 읽기는 약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굉장히 쉽고 좀 만만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꽤 안에서 이렇게 전문 용어들이 간혹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 전문 용어들이 그냥 눈에 익은 사람들은 쉽게 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게 눈에 익지 않은 경우에는 읽다가 중간에 한 번씩 걸리는 것들이 툭툭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읽어나가기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면 좀 찾아서 읽어도 훨씬 더 괜찮을 텐데 그런 부분 그냥 찾아서 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책이 그런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문 영어 원어를 옆에다가 병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찾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크게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요. 예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적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예시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저거 책을 읽을 때는 저는 학생들 수준에서는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책을 꽤 읽어왔다라고 하면 저는 이 책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죠. 사실은 중학교 사회를 열심히 배우면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교육 과정 내에서는 충분히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상 사회교과 교육이 우리나라가 학생들에게 아직은 조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선진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한다거나 그런 어떠한 내용들 놓고 봤을 때는 주어지는 단어나 개념들이 학생들에 관련돼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책 정도는 즐겁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경제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 아니면 뭐 역사학을 전공하겠다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문사회 쪽 학생들에게는 뭐 누구에게든 권해도 이 책에 대해서 두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 그런 점에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다른 학문, 그 현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른 학문의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그러면 그런 걸 익히게 되면 그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뭐 익힌다기보다는 눈에 이렇게 어쨌든 좀 눈에 익게 만들면 본인이 다른 과목들을 할 때도 이 과목을 공부할 때 다른 과목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얽어가지고 공부하기가 되게 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 책은 공부 자체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박스에 쳐져 있는 내용들이 깨알 또 좋은 지식들이 있으니까 지식들이 많은 특강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경제학 교실 이러니까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책 자체는 너무나 좋은 책이지만 이거 누구한테 배워야지. 이거 뭐 그냥 이거 딱 보는 순간 이제 사고 싶다가 안 사는 게 이걸 딱 보면 일단 애덤 스미스 나오거든요. 보면 이제 스미스 나오고 뭐 국부론 나오고 그럼 그렇지라고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안 산 거야.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내용이 좀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많이 안 팔렸네요. 아쉽네요. 의미 있는 책인데. 네, 찾아보니 뭐 아직 절판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계속 팔리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팔렸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산 건 어쨌든 한 2016년 정도에 샀을 텐데 2014년에 인쇄된 걸 샀으니까 그럼 뭐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을 거다라고 짐작하게 되는 거죠. 발행하는 책의 판매 수익금 중 1%는 어린이 재단을 통해 소년소녀 가장 돕게 지원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 아주 또 뭔가 사회 공헌을 위해서 또 생각하시는 분이 또 저 책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뭐 이번 기회에 절판되지 않게 한 권씩 사시죠. 새해 기념으로 그 야나두가 야나두 아세요? 야나두? 뭐 영어요? 영어. 네. 야 너도 야나두. 그게 1년 연 매출에 그 대부분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그렇겠다. 야나두 연간 매출은 이 3일 거의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나가는 게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이따 이제 새해 인사도 드려야 되겠지만 새해 인사로 청취자분들 어떻습니까? 후쿠 선생님이 뭔지 알았어요. 그 야나두보다는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 권 사셔서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게 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에 어떠한 뭔가 새로운 형태의 포부를 이 책으로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뭐 하지? 근데 막상 1월 1일에 할 일 없는 거 아세요? 1월 1일에 뭐 굳이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바쁘고 연초에 바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친구들이랑 막 지난번에 모임 같은 거 하려고 얘기할 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1월 2일, 3일 날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 사람들이 많아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1월 1일 날 생각 외로 뭔가를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의미 있는 일을 하기에 뭐 해돋이 보기는 이미 이제 해는 떴고, 떡국 먹자니 나는 좀 떡도 싫어하고 이런 분들은 서점에 가세요. 서점에 이제 가족들과 지금 이 방송 듣고 우리 한번 밖에 나가자. 그래서 서점에 나가서 한번 이 책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양한 형태의 한번 가족과의 즐거운 데이트를 즐기시면서 좀 노시면서 지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독을 해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저는 이제 인문사회, 경제학, 사회계열 쪽의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 책이 줄 수 있는 어떤 소용성이 되게 많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훈쌤은 늘 괜찮은 책만 소개한다. 뭐 이런 어떤 믿음을 갖고 한번 새해도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오늘 이렇게 말이 잘 나오지? 연말이 다 돼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방송 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식의 날개 출판사죠? 지식의 날개 출판사. 후쿠 선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